며칠만 나가 계시면 안 될까요, 엄마? 그 말이 나오기 전까지 저는 아무것도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식탁에 둘러앉은 얼굴들, 말 수가 없던 명호, 그리고 괜히 눈치를 보던 서연이, 친정 식구들이 며칠 우리 집에 머물다 가게 되었답니다. 딱 며칠만이라고 했죠. 방이 부족해서요. 엄마 방만 며칠 비워주시면 저희가 정리해서 다시 깨끗이 해드릴게요. 그 말 끝에 명호가 덧붙였습니다. 그러니까 며칠만 친구 집에 좀 계시면 안 될까요? 말끝이 흐릿했지만 제 귀에는 또렷하게 들렸습니다. 이 집에서 불편한 사람이 이제 나라는 거구나. 친정 식구들이 오니 저는 짐처럼 밀려났습니다. 그날 밤 아무 말 없이 방문을 닫으며 생각했어요. 그래, 이 집 내 집 아닌가 보구나.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이 영상이 끝날 때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가족이라는 이름에 가려진 진짜 내 모습을 마주하게 되실 겁니다. 그러니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무심코 지나쳤던 가족 안의 말, 눈빛, 태도들이 얼마나 무게 있는지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영희, 올해 67입니다. 평생을 분식집 앞 불판 위에서 살았고 하루도 쉬지 않고 일에 아들 하나 키워냈습니다. 35 먹은 아들 명호, 그 아이 하나 바라보며 살았죠. 3년만 같이 살게요, 엄마. 그 말을 믿었습니다. 명호가 결혼하고 신혼집을 구하기 어렵다며 말했을 때 저는 흔쾌히 아파트 열쇠를 내줬습니다. 어차피 집도 내 거고 애들도 착하니 문제 없을 거야. 스스로 그렇게 안심시켰어요. 서현이도 참 예의 바른 며느리였거든요. 결혼식 날 저를 꼭 안고 어머님, 앞으로 잘 부탁드려요. 그 말에 울컥했죠. 그래, 내 딸처럼 생각해야지. 그렇게 셋이 함께 살기 시작했어요. 부부 침실 하나, 아이 방 하나, 그리고 제 방 하나. 좁았지만 불편하진 않았습니다. 첫 1년은 정말 별탈 없었어요. 서현이 밥도 잘하고 제 반찬도 맛있다며 매번 고맙다 했죠. 명호는 퇴근하면 조용히 방으로 들어가 쉬었지만 가끔 저녁을 같이 먹으며 이런저런 얘기도 나누곤 했습니다. 그 평온함이 오래가지 않으리란 건 서현이 임신하면서부터였어요. 어머님, 혹시 낮에 아기 좀 봐주실 수 있어요? 아이가 태어나기 전부터 그런 말을 꺼내더군요. 처음엔 당연히 도와야지 싶었습니다. 저도 손녀가 생긴다는 게 기대됐고 누군가의 손길이 필요한 시기니까요. 그런데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모든 게 당연한 일이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서현이가 출산하고 처음으로 손녀를 품에 안았을 때 그 작고 따뜻한 체온이 아직도 잊히질 않아요. 하얀 천에 쌓인 아이를 안고 어머님, 고생 많으셨어요. 라고 하던 그 목소리는 제 인생이 헛되지 않았다는 위로 같았죠. 그때만 해도 이 집에서의 삶이 새 식구와 함께하는 시간이 마냥 따뜻하고 뿌듯하게만 느껴졌습니다. 하지만 아이가 태어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서현이는 회사 복직 이야기를 꺼냈어요. 어머님, 저 육아휴직이 곧 끝나요? 회사에 다시 들어가야 할 것 같아요. 고개를 끄덕이며 걱정 말라고 했습니다. 그래, 너도 커리어가 있잖니. 아기는 내가 볼게. 그 말 한마디가 그렇게 무거운 짐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그날부터 아이가 제 책임이 되었어요. 밤중에도 울면 저를 먼저 찾았고 병원 예약도 이유식도 기저귀도
어느새 전담 보육인이 되어 있더군요. 명호는 회사를 다니느라 바쁘다 치고 서현이는 퇴근하고 오면 늘 피곤하다며 소파에 늘어졌어요. 가끔 제 손에서 아이를 받아 안고는 어머님, 너무 힘드시죠? 감사해요. 라고 말은 했지만 어느 순간 그 말도 사라졌습니다. 하루는 제가 물었어요. 애기 어린이집은 안 보낼 거니? 서현이가 대답하길. 아직은 이르대요. 요즘 시설도 믿을 수 없고 또 어머님이 계시니까요.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계시니까 모든 게 해결된다는 말. 존재만으로 당연히 육아를 떠맡아야 한다는 말. 그러던 어느 날 서현이가 그러더군요. 어머님, 저 회사 복귀하면서 육아 맡길 곳이 없었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가 복직 결심한 것도 어머님이 계시니까 가능한 거였어요. 순간 머리를 맞은 듯 멍했습니다. 복직은 회사의 요구도 아니고 생계 때문도 아닌 그저 제가 있으니까 가능했던 일이라는 말. 그래, 내가 있으니까. 그 말 한 줄에 제 존재가 정리되는 기분이었죠. 그 후로는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아이가 감기에 걸려 병원에 데려갈 때도 서현이는 일 때문에 명호는 출장 때문에 바빴고 전 우산을 들고 병원 앞에 줄을 서 있어야 했어요. 누구 하나 힘드시죠? 라고 물어주질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주말이었어요. 명호와 서현이가 제게 말하더군요. 어머니, 저희가 이번에 좀 쉴 겸 외가 식구들이 집에 며칠 오기로 했어요. 그래, 뭐, 나도 방에만 있을게. 그랬더니 명호가 멋쩍게 웃으며 말했죠. 엄마, 사실 그게 방이 좀 부족해서요. 서현이 쪽에서 어머니랑 동생이 같이 오시는데 혹시 엄마 방을 며칠만 비워주시면 안 될까요? 순간 숨이 턱 막혔습니다. 그 말이, 그 부탁이 결국 나가달라는 말이더군요. 그렇게 아이를 키워주고 밥을 해주고 청소하고 빨래하며 함께 살아온 집에서 저는 잠시 나가 있어야 하는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 순간 이 집이 내 집이 아니라는 걸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저를 집 밖으로 몰아낸 건 낯선 외부인이 아니라 제가 목숨처럼 아끼고 살아온 제 아들과 며느리였던 거죠. 서현이가 직장에 복직하고 나서부터 집안 분위기가 달라졌어요. 처음엔 그저 서로에게 적응해가는 과정이겠거니 했습니다. 아침이면 아이를 어린이집에 보내고 서현이는 분주히 출근 준비를 했고 저는 아이가 돌아오기 전까지 청소, 설거지, 빨래를 마치느라 숨 쉴 틈이 없었죠. 사실 육아며 살림을 다시 맞는다는 게 제 나이엔 만만치 않았지만 손녀의 웃음소리 하나에 모든 피로가 녹아내리는 듯했어요. 서현이도 처음엔 저를 많이 배려해줬죠. 어머님 덕분에 제가 숨 좀 돌리네요. 그 말이 얼마나 고마웠는지 몰라요. 정말 내가 아직 이 집에 도움이 된다는 생각에 뿌듯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작은 균열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하루는 저녁 준비를 하고 있는데 서현이 조심스럽게 말하더군요. 어머님, 요즘 저희 식구가 입맛이 좀 없어서요. 김치찌개에 들어가는 다시마 양을 줄여보시면 어떨까요? 표정은 공손했지만 말끝이 살짝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내가 짠 걸까? 괜한 생각이 들었죠. 그래서 그 다음 날은 물을 더 잡아 국을 끓였습니다. 싱겁다 말해도 또 상처받을까 봐요. 며칠 뒤엔 또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어머님, 셔츠 하나는 손빨래로 부탁드려도 될까요? 세탁기 돌리면 줄어든다고 하네요. 평소라면 별일 아니겠지만 그 말이 또 가슴에 걸렸습니다. 나는 이 집에서 계속 눈치만 보게 되는 사람인가. 그날은 세탁기 돌리지 않고 조심스레 손빨래를 해 널었죠. 손끝이 얼얼해도 참고
햇볕 잘 드는데 널어 잘 말렸습니다. 다음 날 아침 셔츠를 건네주며 말했어요. 손빨래 했어. 잘 말렸고. 그 말에 서현은 약간 놀라며 어머님, 그렇게까지 안 하셔도 되는데요. 그래도 감사해요. 라고 웃었습니다. 그 순간 감사하다는 말보다 수고하셨어요 라는 말이 듣고 싶더군요. 노고를 인정받고 싶은 건 욕심이었을까요? 아들은 퇴근하고 와서는 요즘 입맛이 없다고 했습니다. 엄마, 회사 일도 많고 집에 와서도 좀처럼 못 쉬겠네요. 그 말에 저는 괜히 마음이 무거워져. 그래, 엄마가 오늘은 저녁 일찍 해놓을게. 내가 조금이라도 더 쉴 수 있게. 라고 말했지만 아이는 그냥 네 하고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대화가 끊긴 그 순간 괜히 문소리까지도 서운하게 들리더군요. 예전엔 저녁 밥상머리에서 아이가 회사 얘기도 하고 고민도 털어놓았는데 이젠 식사마저도 조용히 하고 방으로 들어가니 제가 대체 여기서 뭘 하고 있는 건지 혼잣말만 늘어갔습니다.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서현의 말 한마디가 점점 예민하게 다가왔습니다. 어머님, 혹시 오늘 반찬 조금만 더 다양하게 준비해 주실 수 있을까요? 식사 시간이 기다려지는 그런 느낌이 있으면 좋겠어요. 기다려지는 느낌이라. 그건 음식을 더 잘하라는 얘기일까요? 아니면 내가 만든 밥이 지겹다는 뜻일까요? 저는 그날 반찬을 6가지나 만들었습니다. 나물 2가지, 계란말이, 두부조림, 멸치볶음, 고등어조림까지. 혼자서 끙끙거리며 만들었지만 딱히 누가 알아주는 기색은 없었죠. 그저 평소처럼 밥을 먹고 조용히 치우고 각자 방으로 흩어질 뿐. 저녁 설거지를 마치고 거실 소파에 앉아 잠시 눈을 감고 있었는데 문득 부엌 쪽에서 들려오는 말소리가 귓가를 스쳤습니다. 오늘 밥이 좀 괜찮았지 않아? 그런 것 같아. 지난번보다는 나았던 것 같긴 해. 소곤거림 속에서 제 얘기를 하고 있는 게 분명했지만 그리 기쁘지만은 않았습니다. 내가 만든 밥이 괜찮다는 말이 왜 이리 쓸쓸하게 들리는지. 칭찬도 아닌 평가받는 기분이 들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날 밤 저는 한동안 잠이 오질 않았습니다. 베개에 머리를 대고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내가 여기서 뭘 더 해줘야 이 집에 어울리는 사람으로 여겨질까? 아무도 내게 그만해도 돼요? 라고 하지 않았지만 저는 점점 더 스스로를 옥죄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사소한 부탁이 쌓여 어느 순간 벽이 되어 있었고 그 벽은 점점 저를 방 한켠으로 밀어내고 있었죠. 나는 며느리에게 또 아들에게까지 이 집에 얹혀 있는 사람처럼 되어가고 있었습니다. 방문 초인종 소리에 주방에서 허겁지겁 손을 닦고 나왔습니다. 평소엔 문자 한 통 없이 오는 법이 없는 애들이었는데 누가 오나 싶었죠. 현관문을 열자 낯익은 얼굴이 2명이나 서 있었습니다. 서현이 어머니와 여동생이었습니다. 어머님, 죄송해요. 갑자기 어머니랑 동생이 올라오셨어요. 오늘 저녁에만 묵고 가실 줄 알았는데 내일도 일정이 있으시대요. 그 말에 저는 무의식적으로 방 안을 돌아봤습니다. 방이 몇 개 없는 우리 집에 이제는 이 사람들까지 자리를 나눠야 한다니. 제 방 말고는 빈 방이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손녀와 함께 안방에서 자고 있었고 아들 부부는 작은 방 하나를 쓰고 있었지요. 서현이 어머니는 먼저 들어오시자마자 집 안 구석구석을 훑듯이 바라보았습니다. 괜스레 부끄러웠습니다. 이 집은 제가 30년 넘게 분식집 하면서 겨우 장만한 공간이었는데도 누군가의 시선 앞에선 왜 그리 작고 초라하게 느껴졌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집 구조는 예전 그대로군요. 방이 2개면 좀 불편하시겠어요. 서현의 어머니가 건넨 말에 딱히 대꾸할 말이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서현은 어정쩡한 표정으로 웃더니 짐을 안방에 밀어 넣으려는 동생을 말렸습니다. 거기 어머님이 쓰시는 방이야. 그 말에 동생은 멈칫했지만 이내 말했습니다. 그럼 우리 어디서 자? 언니 방도 좁고 아기랑 셋이 자긴 무리잖아. 순간 거실에 불편한 정적이 흘렀습니다. 그 틈을 타 서현의 어머니가 부드럽게 웃으며 말을 보탰죠. 며칠만 이 집에 머무르려고 하는데 혹시 그 방을 잠깐 비워주실 수는 없을까요? 그 말은 마치 미리 상의된 듯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잠깐 말문이 막혔지만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느껴졌습니다. 이 집이 더는 제 공간이 아니란 걸요. 제 방 하나 지키지 못하는 삶이라니 그동안 살아온 제 자신이 서글퍼졌습니다. 그날 저녁 식탁 위엔 제가 준비한 저녁이 놓였지만 제 자리는 없었습니다. 손녀가 제 무릎을 찾아 헤매는데도 서현이는 어머님 오늘은 거실에서 주무셔도 되죠? 라고 자연스럽게 말했습니다. 아들도 조용히 고개만 끄덕일 뿐 단 한마디 말이 없었습니다. 그날 밤 저는 방석을 깔고 거실 구석에 누웠습니다. 천장은 여느 때와 같았지만 눈물이 자꾸만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며느리의 동생은 제 눈치를 보지도 않았고 서현이의 어머니는 주방에서 냉장고를 열며 이런 말을 했습니다. 냉장고는 너무 꽉 찼네요. 공간 좀 비워야겠어요. 제가 평생 해온 분식집 장사 덕분에 냉장고만큼은 늘 꽉 차 있었는데 그게 누군가에겐 불편한 존재가 되어버린 거였죠. 이제는 제가 아닌 그들의 가정에 제가 끼어 있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밤 이불 속에서 가만히 생각했습니다. 이 집이 내 집인데 나는 왜 이렇게 눈치를 봐야 할까? 왜 이 사람들 앞에서 작아지고 있을까? 그 순간 며칠 전 아들이 했던 말이 떠올랐습니다. 엄마, 요즘 분위기도 그렇고 우리 집 같아 보여야 손님들 오셨을 때도 편하지 않겠어요? 그 우리 집이란 말이 그땐 그냥 흘려들었는데 이제는 가슴을 찔렀습니다. 분명 제 이름으로 된 집인데 제 존재는 점점 작아지고 있었습니다. 그날 새벽 손녀가 깨어 울자 저는 조용히 안아서 달래주었습니다. 그 아이는 제가 있어도 없어도 울었겠지만 제 마음 한구석은 더 서러웠습니다. 그 작은 생명이 이렇게 무심한 세상에서 자랄 걸 생각하니 저라도 더 단단해져야겠다 싶었습니다. 그날 아침 서현이 눈치를 보며 저를 불렀습니다. 거실 한켠에 앉아 반찬을 다듬고 있던 저는 잠시 고개를 들었죠. 그녀의 표정은 어딘지 모르게 어색했고 옆에 앉은 아들은 말을 아끼는 눈치였습니다. 둘이 마주 앉아 있다는 것만으로도 뭔가 심상치 않다는 걸 직감했어요. 어머님, 제가 정말 말씀드리기 조심스럽지만 서현의 목소리는 낮았고 조심스러웠습니다. 그래도 꺼내야 한다는 결심은 서려 있었죠. 며칠만 나가 계실 수 없을까요? 순간 제 귀를 의심했습니다. 뭐라고? 나가 있으라고? 이 집에서, 이 나이에. 제 입술이 부르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뭔가 잘못 들었나 싶어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은 시선을 피한 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죠. 엄마, 오해하지 마세요. 그게 지금 서현이 어머님도 며칠 더 계시게 됐고, 서현이 동생도 사정이 있어서 아무래도 방이 너무 부족하잖아요. 아기 때문에도 그렇고. 말끝을 흐리는 아들의 목소리에서조차 확신이 느껴졌습니다. 미안한 마음보다 이 말을 어떻게든 받아들이게 하려는 의지가 더 컸습니다.
그래서 엄마가 잠깐만 어디 다녀오시는 건 어떨까 싶어서요. 한 이틀 정도만요. 서현이 친정 식구들 돌아가시고 나면 다시 편히 지내시게 해드릴게요. 그 순간 온몸이 얼어붙는 기분이었습니다. 이 집을 누가 사들였던가요? 이 집을 위해 평생을 식당 안에서 국물 튀기며 살아온 건 누구였죠? 그런데 이제 그 집에서 저는 며칠간 나가 있어야 한다는 말을 듣고 있었습니다. 어머님, 저희도 너무 죄송한데 어머님이 잠깐만 다른 데 계시면 저희도 불편하지 않게 손님 맞을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서현이는 제 눈을 피하며 조심스럽게 말을 보탰습니다. 그 말에 저는 다시 아들을 바라봤습니다. 아들이라는 사람은 제 눈을 마주치지 못한 채 고개를 숙이고 있었습니다. 말 한마디만 해주면 되는 거였어요. 엄마,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여긴 엄마 집이에요. 그 한마디만요.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틀이면 된다는 말에 고개를 끄덕인 채 방으로 들어갔습니다. 눈물이 뚝뚝 떨어졌지만 소리조차 낼 수 없었습니다. 방 안에는 손녀의 기저귀, 아이 장난감, 제 침구가 모두 있었죠. 다 제 손으로 정리하고 제 손으로 쌓아 올린 공간이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옷가지를 정리해 작은 여행 가방 하나를 꾸렸습니다. 머리를 누일 곳조차 없는 서울에서 제가 갈 수 있는 곳이라곤 한 달 전까지 함께 장사했던 동료의 반지하 집이었습니다. 그 친구에게 전화를 걸어 자초지종을 설명했을 땐 그녀도 말문이 막힌 듯 한참이나 조용했습니다. 언니, 정말 괜찮겠어? 언니 집인데. 나도 그 말 하고 싶었어. 근데 지금은 안 괜찮은 게 더 문제 같아. 그렇게 저는 제 집을 뒤로 하고 나섰습니다. 가방을 끌고 현관문을 나서는데 손녀가 울었습니다. 저를 따라 나올 듯이 바둥거리다가 서현에게 안겨 방으로 들어가 버렸죠. 아들은 조용히 제 짐을 문 앞에 놓아줬고 저는 마지막으로 집 안을 훑어봤습니다. 이곳에서 만든 추억이 한두 개가 아니었습니다. 남편이 살아있을 때부터 쌓아온 따뜻함이 고스란히 남아 있었는데 이제는 그 자리에 제가 없어도 될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거울 속에 비친 제 얼굴이 낯설었습니다. 주름진 눈가에 맺힌 눈물이 어찌나 무겁던지 눈물이 아니라 제 지난 세월이 흘러내리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저는 집을 나왔습니다. 단지 며칠이라고 했지만 저는 알았습니다. 그 며칠은 곧 영원히로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걸요. 며칠만이라는 그 단어 뒤에 숨어 있는 본심을 저는 모를 만큼 어리석지 않았습니다. 그날 밤 친구 집의 좁은 소파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도대체 나는 언제부터 이렇게 작아졌을까? 언제부터 내 인생이 이리도 초라해졌을까?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나는 이제 어디쯤 서 있는 걸까? 며칠 뒤 반지하 방에서 돌아온 저는 다시 제 집의 문을 열었습니다. 고작 3일이었지만 낯선 공간에서 쪼그라든 제 존재가 그 짧은 시간 안에 너무도 작아져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마자 풍기는 아기 냄새, 반찬 냄새, 그리고 어딘가 낯선 정리 상태가 저를 멈칫하게 했습니다. 마치 내 집이라는 감각이 지워진 듯한 기분이었어요. 서현이는 밝은 얼굴로 저를 맞이했습니다. 어머님, 다녀오셨어요? 많이 피곤하셨죠? 여기 커피 타놨어요. 며느리의 친절은 어딘가 인위적이었고 아들은 옆에서 애매한 미소를 지은 채 텔레비전을 보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저는 느꼈습니다. 이제 이 집에서의 제 자리는 소파 끝자락 한켠으로 밀려나고 있다는 걸요. 그 후 며칠은 평온했습니다.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모두가 조심스럽게 행동했고 저 역시 말없이 지켜봤습니다. 그러나 어느 날 저녁 아들이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 이번에 재산 관련해서 정리 좀 하려고 해요. 혹시 진명의 문제도 미리미리 정리해두면 좋을 것 같아서요. 그 말은 제게 집을 우리 앞으로 돌려달라는 뜻이었습니다. 직접적인 표현은 피했지만 그 숨은 의미를 모를 수 없었죠. 저는 말없이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엔 간절함보다는 계산이 담겨 있었습니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실속을 챙기려는 태도였죠. 요즘 이런 문제 때문에 형제들 사이에 다툼 나는 경우도 많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정리해두면 괜히 나중에 서로 감정 상할 일도 없고 저희가 이 집도 계속 관리하고 있으니까. 저는 그 말을 듣고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이 집을 누가 샀니? 아들은 말없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누가 이 집 계약서에 도장 찍고 누가 대출 갚았니? 엄마가 하셨죠? 그럼 누구 이름으로 남아있는 게 맞니? 엄마 이름이 맞긴 한데. 그 맞긴 한 데가 뭐니? 내 이름으로 되어 있는 건 그냥 우연이 아니라는 거야. 그제서야 아들은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하지만 저는 알고 있었습니다. 이건 끝이 아니라 시작이라는 거요. 며느리 역시 조용히 자리를 피했지만 그 눈빛에는 분명한 아쉬움이 담겨 있었어요. 기대했던 대답이 아니라는 아쉬운 말입니다. 며칠 뒤 서현의 친정어머니가 집에 들렀습니다. 예전 같으면 저를 보며 예의를 차리셨을 분이 이번에는 꽤 노골적인 말씀을 하시더군요. 이 집 아직도 어머님 명의로 되어 있죠. 그 말에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묵묵히 차를 따르며 그저 그녀의 시선을 피했습니다. 이어지는 말은 더 노골적이었습니다. 요즘은 미리 자식들에게 증여해 주는 게 당연한 거잖아요. 어머님도 이제 연세 있으신데 혹시나 일 생기면 처리도 복잡하고 괜히 분쟁 생기기 전에 깔끔하게 정리해 두면 서로 마음 편하죠.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 끓어오르는 걸 느꼈습니다. 분노라기보다는 배신감이었습니다. 평생을 참고 살아왔고 아들 부부의 삶이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에 이 집을 열어줬던 제가 이제는 내쫓기고 소유권마저 내놓으라는 소리를 듣고 있는 겁니다. 그날 밤 잠이 오지 않아 베란다에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 속에서 가슴 속 분노가 조금씩 가라앉는가 싶더니 한 가지 결심이 떠올랐습니다. 이대로는 안 되겠다. 이 집, 이 삶, 내 인생 다시 내가 지켜야겠다. 그들은 단지 편리함을 위해 내 존재를 삭제하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작은 바로 명예 변경이라는 이름의 침묵 속 압박이었죠. 하지만 나는 더는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결심은 하루아침에 내려진 게 아니었습니다. 가슴 깊이 새겨진 상처가 골고 골마 마침내 터져나온 결과였습니다. 저는 그날 이후 매일같이 집안을 조용히 둘러보았습니다. 싱크대 밑에 곰팡이가 조금 피어 있었고 안방 화장대에는 며느리의 화장품이 줄지어 놓여 있었으며 거실 소파엔 제 자리가 없었습니다. 이 집은 분명 제 이름으로 되어 있었지만 제 공간은 이미 사라져 있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등기부등본을 떼어봤습니다. 여전히 제 이름 서류상 소유자. 하지만 실상은 전세처럼 얹혀 사는 꼴. 전화기를 들어 부동산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다가구 주택 매물로 내놓고 싶은데요. 실거주 중이고 등기상은 제 명의입니다. 상대편은 몇 가지 질문을 하더니 금세 답했습니다. 요즘 근처 시세 괜찮습니다.
매물 부족해서요. 실거주 조건이면 더 매력적일 수 있어요. 그 말에 저는 심장이 쿵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정말 팔 수 있는 거구나. 단순한 감정이 아니라 현실적으로도 가능한 일이라는 걸 알게 된 순간이었죠. 며칠 뒤 저는 부동산과 약속을 잡고 집 내부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날은 아들과 며느리가 외출한 날이었기에 아무런 방해 없이 진행할 수 있었어요. 조용히 카메라를 들고 거실, 주방, 욕실, 방 2개 하나씩 담으며 생각했습니다. 이 집, 이제 너희 것이 아니야. 다시 내 것이 될 거야. 그날 밤, 저는 아들을 불렀습니다. 며느리는 아이를 재운다며 방에 들어갔고, 우리는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엄마가 무슨 얘기 하시려고요? 이 집 팔 거야. 아들은 깜짝 놀라 제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말문이 막힌 듯 잠시 침묵이 흐른 뒤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왜요, 갑자기? 갑자기 아니야. 오래 고민했어. 내가 명예 바꾸자고 한 날부터. 엄마, 그건 그냥 행정적인. 아니야. 내 속뜻을 몰라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야. 그냥 내가 져준 거야. 아들은 말을 잊지 못했습니다. 저는 담담하게 이어갔습니다. 나는 이제 내 공간이 필요해. 그리고 내 인생도 필요하고. 더는 이 집에서 눈치 보며 살고 싶지 않아. 그 말에 아들은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분명 속상했을 겁니다. 당장 자신과 가족의 생활이 흔들릴 테니까요. 하지만 저는 단호했습니다. 부동산에 연락했어. 시세 괜찮다더라. 금방 나갈 거래. 엄마 애도 있고 서현이 복직도 했는데 갑자기 이렇게. 갑자기. 너희는 갑자기 나보고 며칠 나가달라 했잖아. 그때 내가 무슨 기분이었을지 생각은 해봤니? 아들은 입을 다물었습니다. 그는 그제서야 제가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자신들이 얼마나 무심했는지 알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 돌이킬 수 없는 지점까지 왔습니다. 며느리는 다음 날 제 방 앞에서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어머님 진짜로 집 파시는 거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더 말하지 않았습니다. 어쩌면 처음으로 제 결정을 존중해 준 순간이었는지도 모릅니다. 그날 밤 저는 창문을 열고 바깥 공기를 들이마셨습니다. 오래된 방충망 너머로 보이는 밤하늘은 시커멓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은 맑았습니다. 마치 무언가 정리되고 있다는 느낌, 그리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는 확신이 밀려왔습니다. 이제 저는 이 집을 팔 겁니다. 그리고 제 이름으로 제 공간에서 다시 시작할 겁니다. 가족이란 이름 아래 희생만 강요당하던 지난 시간을 끝내고 남은 삶은 제 삶으로 살아가기로 마음먹었습니다. 집은 생각보다 빨리 팔렸습니다. 매물로 내놓고 3주도 되지 않아 마음에 든다는 부부가 나타났고 저는 흔쾌히 계약서에 사인을 했습니다. 마지막 잔금이 들어오던 날 부동산 사무실에서 계약서를 확인하고 나오는데 눈물이 핑 돌더군요. 기뻐서인지 서운해서인지 그 모든 게 한꺼번에 쏟아진 것 같았습니다. 그 집에서의 마지막 날, 저는 늦은 밤까지 정리를 했습니다. 옷장 안 깊숙이 넣어두었던 사진첩을 꺼내 하나하나 넘겼습니다. 어린 명호가 웃고 있는 사진, 남편과 함께 찍은 설날 가족 사진, 손녀가 처음 집에 왔던 날 찍은 사진까지 그 속에는 제가 살아온 모든 날들이 담겨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더 미련이 남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압니다. 이건 미련이 아니라 추억이라는 걸. 그리고 추억은 남기되 끌려가지 않아야 한다는 것도요.
짐을 빼고 열쇠를 내려놓고 나올 때 한 번 더 집안을 둘러봤습니다. 주방, 거실, 안방, 베란다까지 전부 제 손길이 닿았던 공간들이었죠. 하지만 이젠 떠날 시간입니다. 더는 희생만 강요당하는 어머니가 아니라 제 이름 석자 걸고 사는 한 사람으로서의 인생을 살아갈 차례니까요. 새로 구한 곳은 작은 원룸입니다. 엘리베이터도 없고 복도에 자전거들이 엉켜 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이 편합니다. 이곳의 주인은 오롯이 저 하나뿐이라는 사실이 얼마나 큰 자유감을 주는지 모릅니다. 혼자 사는 날들이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눈 뜨면 제 시간에 맞춰 밥을 먹고 좋아하는 라디오를 틀어놓고 커피를 내립니다. 그전엔 언제나 누군가의 밥을 먼저 챙기고 시간에 맞춰 희생했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오롯이 나를 위해 살아가는 이 생활이 저는 좋습니다. 가끔은 아들이 문자를 보냅니다. 엄마, 잘 지내시죠? 짧은 문장이지만 그 안에 미안함도 후회도 안부도 담겨 있음을 압니다. 그리고 저는 늘 이렇게 답합니다. 잘 지내고 있다. 너도 아가 잘 키우고 서연이 잘 챙겨라. 이제 저는 용서했습니다. 그들이 몰라서 미처 깨닫지 못해서 저지른 무심함이었다는 걸. 하지만 용서했다고 해서 다시 돌아가고 싶은 건 아닙니다. 저는 지금의 이 평온함이 좋습니다. 살면서 우리는 가족이라는 이름 아래 너무 많은 걸 양보하고 당연한 듯 희생합니다. 하지만 누군가는 말해줘야 합니다. 나는 그렇게만 살고 싶지 않다고. 내 몫의 행복도 누리고 싶다고. 이제 제 인생의 후반전은 제 이름으로 씁니다. 누구에게도 휘둘리지 않고 제 기준대로 살 수 있는 삶. 그것이 제가 지키고 싶은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가족, 인생, 그리고 진심에 대한 이야기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본격적인 이야기 들어가기 전에 말씀드렸죠. 이 영상을 끝까지 함께 해주신다면 누군가의 말에 휘둘리지 않고 내 삶을 지켜내는 용기를 얻으실 수 있을 거라고요. 그러니 지금 잠시만 시간을 내셔서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해주신다면 다음 이야기에서도 당신 마음속 깊은 울림을 느끼실 수 있을 겁니다. 여러분의 귀한 시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또 뵙겠습니다.